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방금 전까지가 해겔 철학에 논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겔 논리학의 개별 내용으로 들어가서 적용을 하는 건데, 해겔이 그렇게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외부에서 내가 빨강이라는 개념도 쓰고 색이 있다는 개념도 쓰니까 빨강이라는 개념을 쓰면 색이 있다는 개념도 써야지,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대충 알고 있는 개념들을 그냥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그 단계의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왜냐? 그 개념, 이 논리학의, 이 논리라는 게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내적으로 설명돼야 되지, 바깥에서 설명되면 안 된다는 게 해겔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들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개념의 내적 논리라는 것은 그 개념과 다른 개념의 연결이 단계별로, 내적인,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논리, 내적인 어떤 운동으로부터 다른 한 개념과 다른 개념의 연결이 이렇게 차근차근 정당화돼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작점을 세워야 되냐? 두 가지 시작점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해겔의 이론은 규정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의 규정성이란 무엇인지, 개념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점은 규정적이지 않아야죠. 규정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규정적인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시작은 논리적으로 직접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다른 것에서 도출되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직접적이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의 결과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세 번째, 이거 덧붙이는 이 조건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걸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말함에 대해 말하는 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1차적이고, 대상에 대해 말하는, 우리의 말함에 대해 말하는 것, 메타적인 언어는 2차적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를 먼저 발전시키기 전에 대상 언어에 대해 먼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지식의 대상과 관련된 개념에서 먼저 출발해야 된다. 네.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한 옵젝트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상 언어에서의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메탈로직이 다루는 옵젝트가 또 있어야 되니까 네. 핑카드는 두 가지 옵젝트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은 논문에서 나오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존재론하고 본질론은 핑카드가 보기에는 대상에 관련된 이론이고, 개념론은 대상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관련된 이론이니까 그 구분이 나오는데, 그걸 사실 딱 제시를 해놓고 막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하진 않더라고요. 네, 가장 오늘 하긴 힘들겠지만 당연히 그래도 가장 자유롭게 해석해보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어째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존재 개념이면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개념이면서 무규정적이면서 어떠한 진술된 논리로부터도 자유로운 개념, 직접적인 개념, 이게 뭐냐? 그게 순수 존재의 개념이다, 해겔한테서는. 그래서 그 순수 존재는 원초적이고 더 이상 분석을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선행함도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유명한 해겔의 그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 나오죠. 순수 존재라는 거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순수 무랑 다르지 않고, 순수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순수 무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근데 순수 무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순수 존재, 순수 무라는 건 결국 순수 존재랑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그 일종의 모순적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모순적 관계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무를 생각해야 되고, 무를 생각하면 존재를 생각해야 되고, 이게 존재가 무로 이행하네? 무가 존재로 이행하네? 이게 전통적 철학에서는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됐던 현상 아닌가 해서 순수 존재와 순수 무로부터 생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생성이라는 개념은 해겔 논리학 안에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존재랑 무랑은 다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대 순수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 순수 존재랑 순수 무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존재랑 무랑 다르다라고 일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존재랑 무랑 같아져 버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 혹은 모순 관계가 생기는 거죠. 존재랑 무랑 다르다라는 일상적인 생각과, 근데 막상 순수 존재 생각해보니까 순수 존재 무랑 안 다르네? 같네? 존재랑 무랑 같다라는 이 생각이 모순 관계를 이룬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은 해겔이 보기에는 생성이다. 그리고 그 생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이전 존재나 무라는 개념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면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핑카드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설명하죠. 우리가 존재 개념을 이해 가능하도록 사유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규정적인 존재로 사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순수 존재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이해 가능한 어떤 존재 개념이 사유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존재 개념을 이해 가능하게 사유하기 위해서는 규정적인 존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해겔 그 존재하고 변증법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현존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를 사유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존재와 무의 변증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은 존재 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것, 무라는 것을 자기 속에 통합함으로써 규정성을 획득한다. 그냥 막연한 순수 존재 개념을 사유할 수 없고, 존재라는 걸 뭔가 사유를 하려면은 존재에 대해서 반대되는 무라는 개념을 그 존재 개념 안에 끌어들여 와서 규정된 존재로 사유해야만 우리가 존재를 사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 원리다. 이게 그 존재와 무의 변증법 안에 내재된 일반 원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핑카드가 이런 원리가 헤겔한테선 헤겔 논리학안에서 부정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더 발전되고 덜 원초적인 개념들은 자신의 부정으로부터 자신의 규정성을 취한다. 그러니까 헤겔 논리학의 제일 앞부분에는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 있는데, 이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라는 게 그냥 제일 앞부분에만 나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다른 모든 변증법들의 어떤 모델을 제공한다. 근데 그 모델이 뭐냐? 제일 앞부분에 사용됐던 그 존재와 무의 관계가 사실은 뒷부분에는 어떤 그 개념과 그 개념의 부정에 대한 관계로 계속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핑카드 주장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핑카드는 이 논문에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 문제는 나오고 순수 주어, 존재가 순수 무고, 순수 무가 순수 존재면 와 똑같다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부정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헨리처럼. 네. 보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보험도 처음에 네게이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톤 코프도 그러고 닉슨도 그러고. 네. 그래서 왜냐면 생각 조건 자체가 네게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냥 빅나땡은 그냥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네게이션부터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빙하고 너띵에 빙하고 너띵에서 그냥 끝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무겁게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시각 좀 짜게. 맞아요. 근데 핑카드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424쪽 그 B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와 무와 생성의 변증법을 자기가 딱 헤겔 안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놓고서, 근데 이게 겉보기에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핑카드 논문 다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기념동까지 갔을 때 다시 이거를 봤을 때 이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적어도 그게 핑카드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무분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하나의 좀 비판점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핑카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네. 이제 핑카드가 풀어야만 되죠. 내가 헤겔의 존재와 무의 변증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하게 맞다. 헤겔 본인도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헤겔 이후의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게 되려면은 끝까지 가서 이 논리가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보면은 그럼 이상하지 않아진다라는. 그것도 되게 약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네. 그 컨셉추얼리티에서도 결국에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모순이 있는 다음에 그걸 레졸루션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애초에 근데 존재가 보면 모순 자체도 없잖아요. 네. 그냥 순수 존재, 순수 무구나. 모순이 어디 있죠? 그냥 순수 존재, 순수 무다. 맞아요. 그 사실 저도 좀 그런 걸 약간 이 논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조금 고민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적어도 형식 논리학적인 모순은 Pn 나피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존재와 무의 변증법 보고 있으면은 Pn 나피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거지로 핑카드처럼 만들 수 있는, 핑카드는 굳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존재와 무는 다르다라고 알고 있다. 존재와 무는 다르다는 명제 하나가 있고, 근데 막상 순수 존재를 생각해보면 존재와 무가 같아진다. 존재와 무가 같다라는 명제가 또 하나 있고, 그 존재와 무는 다르다는 명제가 존재와 무는 같다라는 명제는 모순관계는 맞죠. 근데 헤겔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잖아요. 이게. 근데 모순관계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대논리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나오는 거랑 달랐다는 모순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보면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모순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무는 같다라는 건 형식 논리학적으로 P거든요. P. 근데 존재와 무는 다르다라는 건 형식 논리적으로 나피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 하던데, 뭐 핑카드가 전제를 한 거죠, 일종의. 그러면 부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면 핑카드가 지금 이 책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절대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빼고서 이제 볼 수 있다고 말하려고 쓴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 같은 걸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핑카드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이념이 자기를 인식해가지고 내가 나를 다시 사유했을 때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그게 나와서 이제 즉자 대자로 발전되는 그 이념의 자기의식으로서의 절대정신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을 제가 안 읽어서 그런 걸까요? 참 오히려 모순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논문 안에 일단 한번 핑카드를 좀 따라가 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핑카드 주장은 그런 거예요. 예. 핑카드는 주장, 약간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네, 맞아요.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죠, 해결이 행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핑카드 말대로 하면 바로 자기 법칙에 부딪히니까 그거는 당연히 핑카드가 넘어야 할 선이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해결을 제대로 설명한 게 맞냐라는 것도 제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논리냐라는 것도 제기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원쌤 두 번째를 얘기하신 거네요. 그래서 자비 법칙에 의해서 이게 해결의 해석이라는 것까지 부정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하고 첫 번째 둘 다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 해결이 말했던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어쨌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란 무엇인가? 더 발전되고 덜 원초적인 개념들은 자신의 부정으로부터 자신의 규정성을 그러니까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라는 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 근데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 있는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개념들은 그 개념과 그 개념의 부정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규정성이라는 게 그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주적 개념들을 그 개념과 그 개념의 부정 사이의 암묵적 관계로 구성해 볼 수가 있다. 그게 해겔이 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처음 나왔던 개념은 두 번째 이후에 나오는 개념에 의해서 해겔은 지향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향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타자 혹은 자신의 부정이 원래 자기의 개념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존재와 무에서 생성이라는 게 나온 것처럼 그 새롭게 나타나는 개념들은 낮은 수준의 이전 수준의 딜레마 혹은 모순에 대한 결과인 동시에 해결책이다. 그렇게 되면은 뒤에 나온 높은 수준의 개념은 낮은 수준의 개념이 지닌 논리를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겔식의 용어로 지향한다면 핑카드는 이걸 통합된다. 이게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개념들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더 높은 단계의 개념들이 나타난다. 통합한다는 의미로 이해돼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학이 기본적으로 짜여지는데 개념과 그 개념의 부정 사이의 관계가 있고 개념과 그 개념이 부정 사이에서 한 개념이 자기의 부정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규정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게 해겔 논리학에서 해겔이 개념들 간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어떤 그 관계인데 근데 그 관계가 논리학 안에서 세 가지 기초적인 유형이 나타난다. 그요 해겔 논리학의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에 각각 해당하는 이렇게 세 가지 기초적인 유형의 운동들이 있다. 그 운동들이 뭐냐?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로부터 다른 논리로, 존재론에서 본질론으로, 본질론에서 개념론으로 이 논리로의 이행이 일종의 건축술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아직 규정적인 타자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한 개념 따로, 다른 개념 따로. 그 한 개념이 따로 있고 그거의 부정인 다른 개념이 따로 있고 그냥 포함하지 않고 그냥 서로 상관없는 상태인 거고 본질론은 포함은 포함됐는데 부분적으로만 포함된 상태에 대한 논의이다. 그래서 이게 핑카드가 본질 예시를 들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본질과 그 본질이 적용된 대상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게 무슨 책과 책 사이의 관계 뭐 책상과 책 사이의 관계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서로 포함 관계를 맺고 있긴 한데 그런데 서로 약간 다른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본질론의 논의에서 제시되는 어떤 관계들이다. 네. 이 부분이 스피노자 양태로 생각하면 참 스피노자 양태론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태가 나오니까요. 네. 단성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본질은 양태고 네. 이 대논리학 자체가 실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저는 도움이 됐던 비유가 마틴린 네. 스피노자가 한 건데 이 양태들은 파도고요. 네. 그 실체는 이 바다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 바다의 이 부분에서는 파도 치고 저 부분에서는 파도 치고 근데 파도가 치고 안 치고 파도가 죽고 나서도 바다는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파도라는 건 이 전체 바다의 과정에서 네. 그 전체 바다의 과정이 존재적이고 개념적으로 의존적인 거고 이거를 그대로 해결이 가져서 양태하고 실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 존재 순수가 이제 한 양태의 주 속성인 거고 네. 뭐 생각과 존재 이런 속성이 있는 거고 이런 각 양태들이 약간 이 전체 대논리학이 바다의 과정이고 이 안에 하나하나씩 생겼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지향이니까 생기고 더 커지고 하지만
그 안에서 파도 안에서 바다는 유지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핑크도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논리적 운동이라는 게 그런 일종의 스피노자적인 바다와 파도 사이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저 사실은 그 비유가 들레즈가 처음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스피노자 연구자들 안에서 나름대로 받아들여지나 보네요. 왜냐하면 네, 마티니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나 보네요. 신기하네. 베일이 맨 처음에 그랬죠. 어떻게 이 책상의 양태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에드윈 콜리가 나와가지고 자비의 법칙을 써가지고 카운터해가지고 스피노자의 신은 법칙이지 네. 이 물체가 아니라고 하나의 물체가 아니고 법칙이다. 그러면 이제 멜라메다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그거 잘못 읽은 거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논의가 진행이 돼서 반인과학의 메타피직스에서도 나와요. 그 비슷한 아날로지. 그러니까 스피노자 해석할 때 그런 비유를 쓰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읽은 스피노자는 너무 정적이고 너무 기하학적이어서 저는 들레즈가 그런 파도 뭐 바다 비유 쓸 때 들레즈가 지 마음대로 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논리적인 운동의 기초 유형이 있다. 근데 이 첫 번째 논리적인 운동,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라는 거는 그런 다른 그 뒤에 나오는 논리적인 운동들의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지니는 운동이라는 게 핑카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적인 이 운동,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라는 거는 존재론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헤겔 논리학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기도 하다. 좀 더 핑카드가 쓰는 용어로 하면 존재와 무의 변증법은 존재론을 위한 메타논리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헤겔 논리학 전체를 위한 메타논리적인 언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뭔 소리냐 물어보신 줄 알았어. 네. 뭔 소리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라는 게 핑카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 논리학 전체에 적용되는 어떤 그 논리적 관계의 구조를 가장 기초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논이다라고 하면서 그 동시에 이 가장 기초적인 논리로부터 다른 모든 개념들의 그 논리가 따라 나오는 그런 논이다. 그러니까 전체 논리학의 그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동시에 그 모델로부터 다른 모든 개념들의 관계가 도출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지닌 게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다. 네. 이 부분을 핑카드가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항상 똑같은 결론이에요. 똑같은 결론인데 다른 논리를 갖고 있는데 핑카드가 동의할지 말해볼게요. 그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절대적 이념이 결국 메소드로서 이 대논리학의 과정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봤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대논리학에서 절대적 이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양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전제 두 개로서 뭘 끌어낼 수 있냐면은 절대적 이념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걸로도 대논리학의 과정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이념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개념들로도 대논리학 전체가 이해될 수 있다. 과정이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 자체가 절대적 이념이었죠. 근데 절대적 이념이 모든 양태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 모든 양태들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체 부분 이러면 이 양태들이 실체 전체 부분이 물론 전체 부분으로는 부족하겠죠. 왜냐하면은 전체와 부분은 다르죠. 책상이 뭐 다리가 책상을 말해주지 않지만 뭐 양태들의 모임은 실체를 전체 다 말해주는데 실체는 양태의 토탈리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프랙탈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안에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 사실 이 전체의 모양이 다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헤겔 논리학이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프랙탈을 몰라서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그맣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잘 이해하시죠.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제가 좋아했던 교수는 닉스템 교수인데 슬리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모양. 한 바퀴 돌았을 때 새로운 양태가 나오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새로운 양태가 나오고 근데 계속 돌았을 때 새로운 양태가 이 슬리티 전체에 움직이는 거예요. 토이스토리의 슬리키 얘기하는 거죠? 네. 실제로 슬리키가 진짜? 그건 뭔가 저 슬리키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죠. 스프링 용수철인데 용수철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서클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한 바퀴 돌면은 새로운 양태가 나오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새로운 양태가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양태는 이 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죠.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핑카드가 여기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간혹 있긴 한데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가지고. 네. 네. 저도 이 부분에 살짝 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핑카드가 거기까지 주장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논문만으로는 딱 단정 짓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절대적 이념이 앞에 과정에 전체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핑카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 그러니까, 생각에. 그래서 일단 뭐 한번 보죠. 뒤에도 계속. 절대적 이념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헤겔이 그 첫 번째 제일 시원에 나오는 존재와 무의 변증법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다른 뒤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 사이의 논리의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로서의 그 부정 개념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무 개념 사이에 사실 차이가 있다. 이걸 좀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정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적인 개념인 거고, 그래서 어떠한 개념에 대한 부정인 건데, 무라는 거는 그런 관계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냥 애초에 처음에 무관계적인 개념을 헤겔은 제시를 하고 출발하려고 했고, 그 무관계적인 개념인 무로부터 부정이라는 개념이 설명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라는 거는 부정에 대한 예비적인 설명의 그 기능을 하는 거다.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우리가 부정의 논리라는 것이 도출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게 또 그 일종의 순환 관계를 맺고 있긴 한데, 무라는 개념은 무관계적인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부정 개념이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결국에는 제일 시원에 있는 존재와 무 사이의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 부정 개념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헤겔 대논리학 결론에 도달했을 때 다시 이게 또 설명이 다시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 그러니까 무 개념이 부정 개념을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이 무에서 존재와 무에서 생성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아까 이제 시원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놓고 보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무에서부터 도출된, 그러니까 부정의 논리라는 걸 통해서 사실 이게 사실 부정의 논리를 함의하고 있는 거였어 라고 해야 설명이 되는 거다라는 게 적어도 핑카드가 기술한 헤겔이다. 풍부할지는 의문이지만.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핑카드가 이거를 막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헤겔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냥 이런 거다라고 구조를 그리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막 들으면서 알듯 말듯한데 이게 정말 그래? 따져볼까라고 했을 때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따지긴 해야죠. 왜냐면 저희는 그냥 핑카드 요약하러 온 게 아니라 핑카드로 원전을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확실히 전체 구조를 보기엔 좋은데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핑카드가 이걸 메타 논리라는 말로 요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와 무의 논리라는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규범적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위한 메타 논리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와 무로부터 생성이 나오는 이 구조가 나머지에 나오는 개념들 사이의 구조를 다 설명하는 메타 논리이다. 하지만 이 구조 자체만으로는 존재와 무에서 어떻게 생성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이게 설명이 되려면은 부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부정이라는 개념은 존재와 무의 변증법 자체만으로 없기 때문에 시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장치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 메타 논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한편으로는 존재와 무의 논리가 나머지 부분은 메타 논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타 논리라는 건 아직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네. 정리해서 말해서 제 불만이 있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존재와 무의 변증법으로서 규준적 존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반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절대적 인형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애초에 왜 무브먼트가 있는지. 반성적이지 않게 그냥 양태만 존재와 무브먼트 따져봤을 때 네. 애초에 그게 왜 운동이냐 이게. 예, 그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핑카드는 절대적 반성적인 설명만 하고 그 자체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 불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도 핑카드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핑카드의 설명만 읽어보면은 야, 네 식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존재는 무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건너가기만 하는 거고, 무는 존재로 건너가기만 하는 거고, 거기서 갑자기 생성이라는 게 나온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설명 안 되는데? 뭐 뒤에 읽어봐야 설명이 된다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역으로 적용한 거잖아. 나중에 어떻게 가는 예.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도 문제고, 간 게 이게 적용되는지도 문제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게.
근데 적어도 이제 핑카드는 그걸 구분을 하죠. 이게 메타논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 메타논리라는 표현이 좀 혼동이 안 되게 구분을 하자면은 논리학의 시원, 존재와 무의 변증법은 논리학 전체 이론을 위한 원칙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원칙이라는 게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공식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장치는 이론의 메타논리, 그러니까 부정의 논리, 개념과 개념의 부정사의 논리인데 이게 메타논리다. 근데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이게 원칙을 제공하지만 메타논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다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시원의 운동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개념들의 규정성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구조가 뒤에도 계속 적용된다. 네. 이제 아까 네. 말씀 나왔던 그 존재무 생성의 변증법과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대적 이념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순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학의 절대적 이념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절대적 방법이 정당화돼야 되는데 네. 마치 여기 그러면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다시 요 절대적 이념의 반복 부분을 가져와서 이걸 기술하면은 네. 이 정당화가 되게 순환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존재 무생성의 변증법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이후의 범주들이 이제 도입된다고 할 때 이제 그때 거기서 이 도입되는 그러니까 이 툴로서 도입되는 요 반성적인 이 범주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가 조금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존재 무생성의 변증법 자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그 범주들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논리학은 문제적인. 그건 진짜 안 되죠. 핑카드도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네. 않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제 존재 무생성 변증법 이제 그 자체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디스크립션의 툴이다. 네. 요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정당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견을 위한 좀 어떻게 발견술적인 도구로서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주용 씨도 그렇고 시원 씨도 그렇고 적어도 그거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무의 변증법이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네. 뒤에 거를 요청하면 굉장히 이상한 순환의 구조에 빠져버린다. 네. 근데 핑카드가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주용 씨가 하신 말은 그거는 그러면 이게 일종의 발견돼서 그 뒤에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표현이 뭐라고 쓰셨죠? 발견술적 휴리스틱한. 휴리스틱한 네. 어떤 그런 도구다? 네. 뭐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적어도 핑카드가 그렇죠. 핑카드 안에서는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그런 좀 섬세한 논리들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네게이션을 많이 넣는데 안 넣으면 또 헨리히에서도 우리가 되게 열심히 봤잖아요. 네. 포함 앤 컨텐츠로도 보면 안 되고 한 가지 두 가지 아스펙트로도 보면 안 되고 페노메놀로지 스피릿의 구분도 knowing인 object로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봤으니까 좀 근데 뭐 사실 핑카드는 몇 년 전이에요? 79년. 45년 동안에 우리가 네. 근데 위에 서 있는 거니까 핑카드가 의존하는 이 추론주의 의미론 안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유용한 개념 툴이 있거든요. 이게 암묵적인 것과 명시적인 것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명시화시킨다라는 표현을 브랜덤이 쓰는데 그 표현을 좀 적용하면서 이게 그런 설명 방식을 적용해서 해결을 읽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implicit, explicit 부분은 좀 되게 유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해결학자들도 좀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폴디트나 마틴 같은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때, 눈을 깜빡일 때 뭐 이렇게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신경 쓰이는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명시화시켜가지고 숨을 하고 이렇게 쉬어볼 수도 있고 눈을 직접 이렇게 깜빡여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암묵적 명시적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대논리학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 계시면 해보셨어요. 전 대논리학을 몰라요. 네, 그냥 지금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순환 구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차이를 좀 두면 좋지 않을까.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더 정교하게 만든다는 이런 식의 설명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풀게이트 비유가 그거거든요. 뭔가 그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저기서 멀리서 내 친구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 알고 보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풀게이트는 해겔의 책 전체를 다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 그랬다. 존재 구현인데 알고 보니 규정적 존재였다. 네. 규정적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being for itself였다. being for itself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하는데 네. 절대적 이념도 알고 보니 spatial temporal이었다. 네. spatial 알고 보니 spatial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좀 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교과서 그러니까 암묵적이라면 뭔가 저한테 전제됐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놀라기 시작에 뭔가 전제돼서 그 전제된 거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직접적이고 단순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점점 더 알고 보니로 명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그 구분은 사실 암묵적 명시적 구분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구분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암묵적 명시적 부분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아는 부분인데 훌게이트식의 논리라면은 알고 있던 것들이 깨지는 과정이니까 좀 다른 설명 그렇죠. 방식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왜냐면 무존재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렇게 된다를 무존재성 대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풀게이트의 이런 그 알고 보니 착한 능력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메타 논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핑카드가 이것도 갑자기 좀 들어오는 논리인데 이게 그러면은 존재론에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온 다음에 이게 논리학이 끝났냐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계기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계기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이때 계기가 핑카드가 주장하는 거죠. 이게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계기이다라는 말은 한 개념의 논리가 다른 개념의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이런 말이다. 근데 이때 계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 대상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유와 종차 간의 이런 유와 종 간의 이런 관계랑 구분돼야 된다. 왜냐하면 유와 종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외적으로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동물이라는 유에 들어간다. 근데 어떤 동물이냐? 생각하는 합리적인 동물이다. 합리성과 동물이라는 건 사실은 서로 완전 다른 거고 그걸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외적으로 붙여가지고 생각하는 동물, 인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식의 유와 종차의 관계가 아니라 계기가 다른 계기를 구성한다는 말은 이 개념의 논리 안에 이 개념의 논리가 그냥 혼자서 작동해가지고 다른 개념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적인 운동의 유형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유형이다. 이게 핑카드가 또 밑밥을 깔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겔의 세부적인 이행 과정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커다란 어떤 유형들이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유형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순수 무에 대한 시원적인 논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순수 무라는 게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에서는 규정적인 무, 그러니까 한 개념의 규정적인 무, 그 개념에 반대되는 그 무로서 부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대자존재라는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된다. 대자존재라는 구조가. 그리고 대자존재라는 구조가 마지막에 하면 결국에는 개념의 구조다라는 걸 핑카드가 지적을 하는데 대자존재가 퓨어식스 아니죠? 네, 피어시 샤인. 예, 맞아. 예. being for self거든요. self거든요. 그러니까 대자 존재가 어떤 의미냐? 규정적 타자가 개념 자체의 계기로 포함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나의 타자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개념과 그 개념의 부정이라는 게 서로 대립해 있는 게 아니라 개념과 개념의 부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새로운 개념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개념들이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완벽하게 이게 더 이상 나의 바깥에 타자라는 게 없는, 그러니까 타자라는 게 그냥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해겔이 도출하고자 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쵸. 그런 구조 통각 맞죠. 그 핑카드도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구조, 이런 의식 구조 같은 게, 지향성 구조 같은 게 여기 대자존재 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대자존재 구조에서는 계기가 개념에 대해 완전히 구성적이고 계기가 명시적으로 진술된 논리가 이게 총체성의 구조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자존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성이라는 게 구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해겔이 존재 논리학 안에서도 대자존재라는 걸 도출해내지만 사실 이 대자존재라는 걸 도출해낸 게 넓게 보면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에서 그 개념론에 대응하는 개념 전체의 구조라는 게 이제 대자존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 대자존재 구조라는 거는 자신이 포함한 개념의 논리로만 규정된다는 점에서 자기 규정적이고 반성적이고, 그리고 이런 구조라는 게 결국엔 나와야 더 이상
내 밖에 그 나의 타자 혹은 나의 부정으로서 뭔가 남아있지 않고 나의 안에 나의 안에 나의 타자라는 게 들어와 있는 이런 대자존재적인 구조라는 게 마지막에 도출이 돼야 그래야 악무한이 극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임없이 계속 개념이 있고 개념의 타자가 있고 개념이 있고 개념의 타자가 있고 계속 부정 이렇게 이어지면은 무한하게 이렇게 일종의 무한탱이 가버리기 때문에 해겔한테서는 대자존재 구조라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의문스러운 거죠. 네, 저도 네. 이거는 좀 이런 설명은 좀 되게 문제적이라고 보이는 게 네. 대자존재가 이미 그러니까 개념론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대자존재가 왜 일자로 넘어가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자존재가 일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대자존재가 이제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을 이제 그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뭐 운동의 계기로 삼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자기 밖으로 배제해버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 아우스시리센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안에서 이제 공허한 어떤 그 걸로 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자 개념이 도출되고 이제 뭐 다수의 일자 개념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자존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게 이제 본질이나 어떤 개념에서처럼 그냥 그 대자존재가 품고 있는 계기가 그 안에서도 그 스스로도 스스로 대자존재적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계기들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자존재가 곧바로 개념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뭐 그쵸. 일자로 되고 이제 이게 양으로도 넘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좀 핑카드 이런 설명은 좀 되게 좀 문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도 저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애초에 이런 구조가 부정의 논리에서 도출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용 씨가 얘기하는 거는 존재 논리학에서 이미 대자존재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왜 그 뒤에 나오냐. 핑카드 너의 설명대로라면은 존재 논리학 대자존재 다음에 나오는 논의들이 해명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것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비판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아니 개념과 개념의 부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이 관계가 어떻게 대자존재라는 구조에서 딱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핑카드가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진짜 이게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그 중요한 것은 논리적 운동의 유형들이다. 그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순수무에서 규정적 무가 나오고 규정적 무에서 대자존재가 나오는 이런 그냥 커다란 그림이 해결한테 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핑크덱에 조금이 하나 자기 붙자면 네. 이 빙크리스하고는 뭐 그 존재론 초안에 나오는 얘기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문이 나오고 그 사이에 몇백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핑크덱에 그런 이제 서로 디스팅션을 워크아웃할 공간은 있다. 그래서 이 논문 읽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본질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쓰신 분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자비로워야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좀 무한퇴행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은데 저는 해겔의 절대적인 이유는 무한퇴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한퇴행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탱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피노자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탱이라면 무한탱이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사실 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던 건데 그럼 스피노자 무한탱이 빠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스피노자도 무한탱이 주능은 빠지는 것 같고 해결도 빠지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 무한탱이 빠지는 안 되는 것도 전제인데 해결 입장에서 뭐 그냥 했더니 무한탱이 나오는 거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야코비적인 그런 걸 해야 되죠. 이렇게 했는데 무한탱이 나왔다. 그럼 무한탱이 안 된다는 전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핑카드가 해석하기에 해겔은 그런 무한탱, 악무한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 대자존재의 구조라는 걸 도출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사실 무한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해겔을 계승한 그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 오히려 이제 부정변제법에서 부정 운동만 계속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가다모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해겔한테는 굉장히 어떤 절대 정신이라는 게 이상한 형이상학적 대상처럼 가정되고 있는데 굳이 필요 없다. 가다모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적인 해겔 계승자들은
그냥 부정의 운동 무한히 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닉슨도 무한투쟁이 있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있고 해결한테 있고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한탱을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조금 뭐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레스가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데, 뭐랄까 어느 지점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컴플리트한 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제 논리학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그러니까 유한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논리적 구조가 이제 도출될 수 있어야 이제 그게 우리한테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 논리학의 절차 자체는 완결돼야 되지만 완결된 거를 구체적으로 개념적에 적용할 때는 무한탱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뭐랄까. 그러니까 딱 이 프로세스가 어디서 딱 끝나고 이제 그 어떤 정적인 그 프로세스가 어디서 그냥 딱 끝나고 이걸로 뭐랄까 그 이상 아무런 개념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랄까 해결을 되게 좀 뭐랄까 잘못 읽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종점을 그냥 임의로 딱 상정해 놓고 끝 더 이상 내가 다 했어. 내가 세계 다 설명했어. 이건 맞아요. 거의 모든 해결적 공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정은 이제 말씀드린 무한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범죄들은 되돌리는 과정이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determinate being 다음에 finitude 안에서 space infinit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finitude하고 bad infinite를 왔다 갔다 하는 걸 space infinite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범주가 대논리학 기초 과정이 적용 가능하다면 스페이스 인피니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엔 무한 핵이랑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스링키 스프링 몬스터 비유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씩 양수가 나오고, 그다음 양수가 나오고, 근데 결국엔 이 전체가 나오는 거는 전체가 나오고 무브먼트까지 나오는 거죠. 전체는 제 생각에는 스피노자 때 나오는 거죠. 그 서브스턴스 모드 릴레이션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서브스턴스 하나다. 전체 하나다. 하나의 스링키다. 이게 서브스턴스 모드에서 나온 거고, 그 앱소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는 이 무브먼트, 도는 이 셀프 무브먼트, 서큘러 무브먼트, 이게 나오는 게 절대적 이념이고, 이게 나오는 순간 그 무브먼트는 알고, 그다음에 그 무브먼트를 하나하나 쫓아가면, 혹은 우리가 오성의 관점을 보고 그 파이나이트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혹은 본질론의 눈으로 보고, 본질론 아니 뜻이었어요. 그런 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무한획인데, 무한획의 자체가 이제 개념과 동떨어진 이런 유한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냥 개별적인 운동의 계기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운동하고 있음 전체라고 해야 되나? 운동하고 있음 자체가 그냥 운동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설명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비약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될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애매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저랑 주현이랑 이것도 동의를 하는 건데, 아마 아직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스피노자 때 이제 되게 정적으로 해석을 해. 스피노자 정적이진 않아요. 제가 스피노자 정적이지 않다 라이팅스 때 썼었는데 하루종일 얘기했었어요. 근데 앱소드에서 헤겔은 스피노자를 되게 정적으로 해요. 왜냐면 스피노자가 이제 레터 온 인피니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 시간은 그 product of the faculty of imagination이라고 해요. 상상의 결과고, 그래서 헤겔이 이제 faith and knowledge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스피노자 헤겔은 그 철학의 정점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 이제 대논리학에서 그 정적인 스피노자의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향이 일어나면서 액츄얼리티가 나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드모피즘이 나와요. 근데 헤드모피즘은 프로세스. 그래서 이 양태가 무브먼트가 되는 순간이 제 생각에 액츄얼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근데 모르겠어요. 헤겔 안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그 세부적인 과정들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리송한 게 있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전공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것만 봐야 돼.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핑카드가 그 얘기를 하죠. 이게 해겔 논리학이 그냥 독단적으로 어떤 전개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 이게 개념들의 논리 사이의 어떤 규칙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핑카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게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정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체 과정들이 이렇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만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핑카드는 적어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질의 논리학과 이제 개념의 논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사실은 시원 개념, 그러니까 존재 논리학에 설명하고 존재 논리학에 특별히 이제 시원의 변증법, 존재와 무와 행성의 변증법이 다 뒤에 모든 곳에 적용된다라고 한참 동안 계속 얘기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이 부분부터 이제 본질 논리학, 개념 논리학을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질 논리학에서는 본질과 본질의 대상, 말하자면 뭐 인간의 본질과 개별 인간들이 나란히 선 두 존재자가 아니다. 이게 뭔가 부분적인 포함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존재 논리학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것들이라고 특징 지어지는 존재자들, 각각의 그냥 존재자들 사이의 논리학이라면 본질 논리학은 어떤 하부 구조와 초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리학이다. 근데 이것도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렇다라고 나오고. 네. 저랑 조용이랑 미래 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네. 콘텐츠를 읽는 게 꼭 한 콘텐츠를 꼭 같이 읽고 싶은데 양. 저 자세히는 설명을 못해.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물을 끓이면은 네. 특정 올라온 온도가 되면 기체가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물이 기체가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고 해서 다른 건가라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사실. 양적인 어떤 그 변화가 갑자기 질적인 변화로 생겨난 게 그게 그 해겔이 고려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거 사실 들레즈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 강도 개념 같은 네, 거죠. 그렇죠. 강도를 통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근데 그렇죠. 뭐 그런 게 잘 설명될 수 있으면은 재밌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컴플렉스 네. 레이어 컴플렉스를 더하자면은 이제 다시 이거를 또 스피노자식으로 또 볼 수가 있죠. 네.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파도가 있다가 저런 파도가 되는데 이 파도가 바뀌는 속에서 바다는 존재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있다. 그게 해겔이나 스피노자나 더 나아가서 뭐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게 그렇죠. 그게 양 논리학, 그거 존재 논리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네. 뭐 그렇다. 그다음에 이런 존재론하고 본질론을 다 합쳐서 객관적 논리학, 객관 논리학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객관 논리학이라는 건 핑카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은 고전적 형이상학하고 일치하고 일정 부분은 칸트의 초월적 논리학하고도 일치한다. 왜냐? 이게 고전적 형이상학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이유는 뭐냐? 존재 논리학이나 본질 논리학이나 결국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탐구, 대상 개념에 대한 탐구인 거다. 그래서 그게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이 존재 일반에 대해서 탐구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이게 초월적 논리학, 칸트식의 논리학하고 일치하는 이유는 결국 그 대상 개념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개념과 개념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상 개념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어떤 그 가능 조건에 대해서 탐구했던 선험적인 그 규정성과 그 선험적인 가능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칸트의 논리학도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객관적 논리학 다음에 나오는 게 핑카드가 여기 명시적으로 딱 적진 않았지만 개념론이고 개념론이 주관 논리학이라고 불리잖아요. 주관적 논리학이라고 하죠. 객관적 논리학은 존재론하고 본질론이고 이게 사물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면은 주관적 논리학은 개념들은 내가 지금까지 사물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설명한 나의 설명을 다시 고찰하는 설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그런 논리학이다. 그래서 개념론은 일종의 초월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존재론과 본질론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물 개념에 대해서 존재라는 것도 사실 제일 처음에 시원에 있던 존재라는 것도 일종의 사물, 대상인 거고 이 대상에 대한 대상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존재론, 본질론을 탐구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대상 개념들을 탐구하기 위한 조건이 뭔가 지금까지 나의 설명이 성립하는 가능 조건이 뭔가 논리적 가능 조건이 뭔가 사유가 객관적 범주를 이해하기 위한 가능 조건이 뭔가 이런 게 이제 개념론의 문제인 거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을 하자면은 네. 이 부분은 제 생각 517쪽 디조반이 디조반이 517쪽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핑카드를 읽고 이 단락을 읽었을 때 굉장히 빡쳤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핑카드에 네. 눈을 띄고 읽으면 말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말은 되는데 동의는 못하겠다 이런 해석이 네.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묘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빡쳐 문제 어쨌든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네. 언급만 하고 넘어갔어. 무슨 뭐 T카드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객관 논리학은 사물에 대한 설명, 주관 논리학은 내가 사물에 대해 설명한 그 설명에 대한 설명 이렇게 논리다. 그래서 개념 논리학은 자신에게 규정성을 주는 타자에게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념에 대한 탐구이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그 개념이 있고 개념의 자기의 규정성을 개념의 타자에게서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탐구이다. 그래서 그리고 개념이란 그렇게 자신에게서 규정성을 주는 타자에게서 자신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념, 이런 개념이란 대자존재의 개념인 거고, 이 대자존재자가 바로 그 그러니까 개념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다. 개념이라는 게 대자존재의 한 사례이다. 이렇게 핑카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 간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재론은 그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에서 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개념이 자신의 타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면, 본질론은 부분적으로만 포함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개념론은 이제 변증법적으로 완전히 그 두 가지가 꼬여 있는, 완전히 포함된 그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개념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존재론과 본질론에 대한 탐구이다. 존재론과 본질론에서 자기가 했던 설명에 대한 탐구인 거고, 다시 말하자면 개념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거는 그 존재론과 본질론에서 대상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잖아요. 말을 더 정확하게 하면 대상 개념에 대한 탐구인데,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는 건 대상에 대한 그 개념이란 건 결국 대상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아까 시원 씨도 하기 전에 했던 개념에 대한 설명하고 지향성에 대한 설명이 서로 엮여 있다. 그러니까 존재론과 본질론은 결국엔 대상에 대한 탐구인 거고, 근데 개념이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탐구한다는 건 결국 현대적인 철학의 용어로 하려면 지향성이고, 그러니까 개념성이라는 것과 지향성이라는 건 서로 굉장히 그 같은 구조를 지닌 거다라는 게 핑카드 설명인 거죠. 그래서 self-consciousness에서도 그 컨셉트 인 저널에서 나오거든요. 네. self-consciousness 얘기를 하고 pure self-consciousness 얘기를 하는 칸트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self-consciousness 나오는 걸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근데 이제 개념성과 지향성을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칸트는 그 두 가지를 혼동을 좀 했다. 그러니까 통각, 그러니까 사유하는 나에 대한 이 구조가 그 개념성의 원리라는 거는 칸트의 주장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지향성의 구조가 개념성의 원리라는 건 맞았는데, 근데 개념성이라는 이 추상적인 원리가 그 생각하는 나랑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나랑 개념성의 추상적 원리라는 건 서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념성의 원리는 마음을 지향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논리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재구성의 틀이 마음이나 자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지향적인 구조, 마음이나 자아 자체가 개념성인 게 아니라 마음이나 자아가 지닌 구조, 대자존재의 그 구조가 개념성의 구조인 것이지, 지향성과 개념성이 그냥 동일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해겔이 이 논의들이 소여에 대한 비판인 거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대상이 지닌 날것의 타자성을 극복하도록 이런 논리들, 개념의 논리에 대한, 인식의 개념에 대한 논리에 대한 이런 논리들이 날것의 타자성을 극복하도록 한다. 소여를 인식적인 개념 틀로 데려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념적 구조라는 게 자기 바깥에 타자를 남겨두지 않는 구조잖아요. 모든 그 자기의 타자들이라는 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가 개념성의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개념성의 구조 안에서는 개념 바깥에 있는 날것의 타자 자체, 나의 개념 안으로 포함되지 않는 타자라는 게 남겨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결국 소여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소여의 기술은 소여를 구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개념론이라는 것은 존재론과 본질론에 대한 설명인 거고, 존재론과 본질론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때 결국 했던 거는 대상에 대한 탐구였는데, 결국에 개념론에 이르게 되면은 이 대상에 대한 탐구라는 것이 언제나 그 개념적인 구조 안에서 제시가 된다는 게 개념론의 핵심 논의고, 그 개념적인 구조 안에서 제시된다는 거는 자기 바깥에, 개념 공간 바깥에 소여나 타자 같은 게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논의인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짧게 말하면은 해겔이 칸트는 개념이 이제 뭐 feeling하고 intuition한테 향하는데, 이 논리학에서는 그 존재와 본질이 향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하고 그 부분을 네. 인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핑카드는 이렇게 하죠. 이런 개념의 구조라는 것과 지향성의 구조라는 게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타자를 주체의 영역으로 점유한다라는 거는 이제 날것의 개념을 날것의 비개념적 소열을 개념적 형식으로 데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 안에서는 더 이상 개념화되지 않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운동의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서가 이 해겔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에 대한 고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핑카드는 적어도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보통 해겔 번역할 때 절대적 이념으로 번역하나요? 앱솔루트 아이디어라고 예, 하는데 예, 이념. 예. 절대적 이념, 제가 관념으로 해버렸는데 아. 절대적, 그러니까 적어도 핑카드가 보기에는 이 개념론에서 마지막 절대적 이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이 논의는 어떤 논의냐면은 논리학 자체의 방법에 관한 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논리학이 존재론과 본질론에서 대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상 개념에 대해서 탐구했고, 개념론에서는 대상 개념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 자신의 설명 방식에 대해서 탐구했다면,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그 모든 설명들이 어떠한 방법론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고찰하는 그 사유, 그리고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고찰하는 사유, 그리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고찰을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유가 지금까지, 개념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에 의거하여서 사유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찰이 그 절대적 이념, 절대적 관념에 대한 논의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적 이념에 대한 논의에서 해겔은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말하는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이 어떤 신비적이거나 뭐 대단하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논리의 학이, 사유가, 개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유한다라는 것을 해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이 성립한다라는 말로 풀어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론과 본질론에서는 개념이 대상에 대해서, 사유가 대상에 대해서 사유했다면은 개념론에서는 대상에 대해 사유하는 개념을 사유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대상에 대해 사유하는 사유를 사유하게 되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해 사유하는 사유라는 것을 사유하려면은 결국에는 사유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일들 아래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사유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사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이고, 그럼 이때 사유하는 주체인 사유와 사유되는 대상인 사유가 같아진다는 점에서 나 자신에 대한 사유 자신에 대한 사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 이념에 대한 논의에 이르러서는 논리학의 나머지 부분들이 쓰인 입장 자체가 고찰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개별 개념이나 개별 개념들의 집합이 아니라 개념성 자체, 절대적 이념 자체가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대한 개념, 그런 파편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유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것들을 전제를 하고 이때까지 왔었는가, 라는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절대적 이념에 대한 장에 이르면은 논리학은 논리학 자신의 방법과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이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대한 설명을 탐구하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을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논리학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학의 대상과 논리학을 설명하는 그 논리학의 주체로서의 논리학 자신이 하나가 되는,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핑카드는 해겔의 변증법이 크게 세 개의 측면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진보적 측면, 회귀적 측면, 체계적 혹은 건축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보적 측면은 뭐냐? 진보적 측면은 이 모든 개념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특정한 개념이 자신의 부정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출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전 개념에 대한 이전 개념이 빠진 딜레마 혹은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이전 개념보다
더 풍부하고 더 구체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때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관관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그 결핍이 있는 개념에서 풍부한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개념의 연쇄들이 생겨나는데 이 연쇄들을 그린다는 점에서 헤겔의 그 개념의 논리적 과정으로서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보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이때 구체적인 개념이 어떤 새로운 이 진보적인 측면 자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개념의 창조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핑카드의 지적이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결핍이 있는 것에서 풍부한 것으로 나열했을 때 그런 진보하는 과정으로서의 개념들이 나열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보적 측면인 거죠. 그럼 회귀적인 측면은 뭐냐? 이렇게 개념들을 나열해 보면은 각각의 개념들이 결국 이전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도출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 개념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전 개념들을 획기적으로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새롭게 나타난 개념들이 설명이 되는, 그래서 모든 각각의 개념들은 항상 선항을 지니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핑카드 표현으로 따지면 개념들 간의 어떤 계보학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보학적 관계에 따라서 개념을 설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한 개념을 설명한다는 건 그 개념의 내적 논리에 따라서 그 개념이 이전 앞서 있던 다른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발전된 것인지가 드러날 때, 그때 그 새로운 개념은 설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전 개념을 항상 회귀적으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증법적인 이 과정은 그 회귀적 측면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부정의 운전과 이중부정으로 나온 것으로부터 재구성될 때 설명된다. 쉽게 말해서 앞선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부정의 논리가 적용돼가지고 이 개념이 나왔는지 설명이 될 때야 그 새로운 개념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건축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개념들 사이에 그 나열 관계가 있는데 추상적인 것에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결핍이 있는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개념들 사이에 나열 관계가 있고, 이 나열 관계, 진보하는 이 관계라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항상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전 개념을 회귀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각각의 개념들이 맺고 있는 그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개념들 간의 내적 운동에 따라서 연결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게 헤겔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인 거죠. 그리고 그 내적 운동이라는 게 계속 강조했듯이 부정의 운동인 거죠. 그래서 건축적 개념, 변증법의 건축적 측면이란 건 뭐냐? 개념이 다른 개념에 대해 만드는 일종의 운동으로서의 논리 구성, 그러니까 규정적 부정,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했던 개념이 자신의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을 안에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이런 관계들의 연쇄를 통해서 추상적 개념과 그 구체적 개념 사이에 이 연관 관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는 그 연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개념의 부정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한다. 다 엮어내려고 한다는 게 이 변증법이 지닌 건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핑카드에 따르면 이 그 건축적 측면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소규모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대규모의 건축적 측면 혹은 대규모의 건축술이란 건 뭐냐? 헤겔 논리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세 가지 파트, 존재론에서 본질론으로, 본질론에서 개념론으로 나아가는 이 거대한 과정이 대규모의 건축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소규모의 건축술은 그 존재론 안에 있는 각각의 이행들, 그 본질론 안에 있는 각각의 이행들, 개념론 안에 있는 각각의 이행들인 거죠. 핑카드가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은 작게 일어나는 그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 안에 있는 작은 이행들은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존재론에서 본질론으로 가고 본질론에서 개념론으로 가는 이 커다란 이행 자체는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을 지니는 것 같다라는 게 핑카드가 헤겔을 변호하면서 해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자기의 논리에 따라 설명돼야 되는데 그 자기의 논리에 따라 설명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두 가지 서로 상이한 개념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게 존재론에서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상이한 개념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적인 포함 관계인 것처럼 보이다가 그게 본질론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게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엮여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개념론에서 나오는 거죠. 적어도 이 커다란 과정만큼은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을 지닌 것 같다라는 게 핑카드가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전체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논리학의 전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되돌아봤던 그 존재와 무와 생성이라는 이 변증법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핑카드가 강조하는, 그리고 헤겔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핑카드가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학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부터 그 개념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적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개념이 개념 자신을, 사유가 사유 자신을 반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있는 시원적인 그 변증법에, 존재와 무와 생성의 변증법 안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담겨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원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전체 구도로 봤을 때는 가장 처음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추상적이고 결함을 지닌 것이어야 하지만, 그러한 동시에 이 전체 구성의 모든 가능성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유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방법론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될 그 가능성 자체가 존재와 무와 생성의 변증법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헤겔의 주장이고, 핑카드는 또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일종의 순환 논리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핑카드는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게 마치 그러면은 처음엔 있던 시원의 그 변증법의 내용이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야 완벽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순환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핑카드는 그게 순환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핑카드에 따르면 이 개념,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개념에서 그 다른 개념으로 또 나아간 이 과정이 단순한 우리가 형식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연역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핑카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용어로 해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형식 논리학적인 그 추론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 연역적으로 추론을 진행해 본 결과 내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론이 사실은 내가 처음에 전제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건 사실 순환 논리인 건데, 헤겔은 그런 식의 순환 논리를 제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사유가 우리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설명해낼 수,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논리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뭐 순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적어도 핑카드가 이해하는 그 헤겔의 순환 논리에 대한, 헤겔에게 제기되는 순환 논리의 의혹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사유가 사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게 왜 순환 논리냐, 아마도 핑카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학이 헤겔의 다른 철학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했을 때, 핑카드는 이 논리학에서 제시된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다른 학문들에서 발견되는 더 구체적인 개념들을 가지고서 세분화시켜보고 구체화시켜봤을 때 논리학으로부터 헤겔의 자연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정신의 철학, 객관정신의 철학 같은 이런 철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이 항들이 있잖아요. 그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의 항들은 사실 논리학에서 다뤄지는 개념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개념들인데, 그 개념들도 논리학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배열할 수 있고, 그렇게 배열했을 때 그 자연과학의 개념들 사이에 어떤 연쇄가 생기게 되고, 그 연쇄를 통해서 자연과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렇게 하는 학문이 헤겔의 자연철학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동에 대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나 정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개념들도 헤겔 논리학의 그 개념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맞춰봤을 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사회라는 게 혹은 정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논리학의 개념들을 더 구체적인 개념들로 이제 대체하고 그 연쇄를 만들었을 때 헤겔의 자연철학과 그 주관정신철학, 객관정신철학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핑카드의 주장인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각각의 개념들의 영역에 대한 어떤 반성,
개념들의 영역에 대한 비판, 우리가 각 영역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핑카드의 해결 해석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핑카드는 이런 모든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해겔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철학이다라는 걸 제시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 한 두 가지 정도를 핑카드가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시대의 철학들이 어떤 그 체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철학들에서 체계 철학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는데, 해겔이 바로 그런 체계 철학을 철저하게 전개시켰던 인물이고, 그리고 해겔은 그런 체계 철학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서 이 체계, 자신의 체계들을 완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이 체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있다면 해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가지를 제시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얘기거든요. 해겔의 철학이 그러니까 개념적 틀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개념의 논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재구성하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대의 어떤 철학적 관심과 맞닿아 있다. 핑카드가 이렇게 대충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얘기는 그 핑카드 자신이 해겔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셀라스나 브랜덤의 추론주의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철학에서, 분석 철학에서 특별히 추론주의적인 의미론 같은 논의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언어 철학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과 해겔이 맞닿아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논의들을 통해서 핑카드가 말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해겔이 단순히 19세기의 낭만주의자가 아니다. 그냥 세계 정신이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주문에만 귀 기울이고자 한 그런 19세기의 독일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해겔은 우리가 사물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다양한 방식들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풀어낸 철학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겔을 읽는 것은 해겔을 칸트를 계승한 초월론적인 철학자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초월론적인 철학자로 해겔을 해석할 때에야 우리가 해겔을 적절하게 독해할 수 있고, 그 독해로부터 현대 철학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게 핑카드가 이 논문을 통해서 결국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